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반인륜적인 노인학대의 현실 그리고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과 같은 정서적 폭력과 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노인학대 문제. 지난 5년간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009년 2,674건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 3,520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학대 문제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노인학대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학대시설 종사자의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의료인과 노인복지상담원 등 8개 직군에서 요양병원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확대됩니다.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장 조사 시 경찰의 동행이 의무화되고 전국 6만여 개의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학대 피해자를 위해서는 최대 4개월 머무를 수 있는 노인학대 전용쉼터 이후에도 양로시설 등의 입소를 돕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합대책도 근본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강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상담을 받게 하거나 교육을 하게 하는 근거 조항이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을 갖다가 교화하거나 그리고 근본적인 노인학대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개입이 무조건 필요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개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더욱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노인학대 문제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각 전문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만이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정원 조정을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장에게는 정부가 특수교사 양성을 사립대학교에만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특수교육학과의 입학 정원은 1,370명입니다. 반면 국립대학교의 특수교육학과의 입학 정원은 180명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특수교사 양성에 매우 소극적인데요. 한국의 국립대학 특수교육학과 설치 비율을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보면 한국은 평균 16%로 미국이 51%, 일본은 91%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국립대학 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공주대와 전남대, 한국교통대가 오는 2017년까지 9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교육부의 정원 조정 계획이 장애 학생 교육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특수교육을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상대적으로 공적 책임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사 정원은 만성적인 부족 상태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매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특수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을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지만 세입과 세출이 1조 원 이상 차이 나는 현 상황에서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편성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1조 4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는 절반을 넘는 5,670억 원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무상교육복지 정책 재검토를 위한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동협의기구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교총은 교육 예산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국회와 정부는 지금도 보편적 복지의 허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무상교육 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2명이 목숨을 잃은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 화재 기억하십니까? 검찰이 방화범으로 지목된 노인에게 무기징역을,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3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된 80대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에 대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치료 감호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양병원 이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고 화재 참사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실질 운영자면서 건물 설계를 무시하고 불법 증축을 했다며 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예방책은 전혀 없이 위험을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을은 맑은 공기로 사물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물이 흐릿하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건물이 희미해지다가 일그러지고 시야 가운데 생긴 어두운 점이 커져버립니다. 황반변성의 진행 과정입니다. 황반은 망막의 한가운데 있으며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신경 조직입니다. 이곳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 심한 시력장애가 나타나는 게 황반변성.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등 방치하기 쉬워 시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성은 빨리 진단을 받아 시력 상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간판을 쳐다보니까 그 글씨가 이렇게 물결 치듯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데 건성에서 습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3/7성 황반변성인 경우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바로 즉각적인 실명으로 연결되실 수가 있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빨리 실시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나이 들수록 발생이 늘고 있으며 흡연, 자외선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한번 조직이 손상을 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실명하고 바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황반변성 진료 인원은 작년 15만 3천 명으로 5년간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경기도 광명 가학 광산동굴을 연계한 관광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개발 제한구역인 광명 가학산에 조성되는데 그동안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수도권 내 유일한 광산동굴인 광명 가학 광산동굴.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올해에만 벌써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문제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주변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 여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쉽지 않아 관광지라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식당도 하나 없습니다. 먹을 데가 많이 없고 여기만 돌아봐야 된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주변이 좀 발전이 돼서 돌아볼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가 가학 광산동굴을 연계한 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총 61만 제곱미터 규모로 전망대, 카페테리아 같은 편익시설은 물론 조경, 휴양, 놀이시설과 암벽 등반 등 운동시설, 수목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토부 승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까지 약 520억을 투자해서 광명 가학산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도민들의 주말 나들이 장소는 물론 국내의 관광객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원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이를 통해 자립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 키움 통장과 내일 키움 통장의 신청자를 오는 14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희망 키움 통장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9천 가구를 모집하고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자활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 키움 통장은 1,000가구를 모집하며 소속 지역 자활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12월 8일까지 전국 17개 법원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고용보험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6월 착수한 차세대 고용보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전문 교육재활센터인 설리번 학습지원센터가 오는 11일 문을 엽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센터는 시각 중복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재활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풍 터널길과 굴거리나무 군락지 등 내장산의 대표적인 관광 코스 9곳을 영어 등 외국어와 수화 버전으로 설명해줍니다. 현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모든 기기들을 보조공학 기기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손상된 신체 일부를 공학의 이용으로 기능을 보강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에 장애인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공학 기기가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조공학 기기를 사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 일부이자 삶의 동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조공학 기기를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집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호킹 박사도 사지마비이고 어느 장애가 있지만 컴퓨터 등 보조공학 기기의 도움으로 생활과 학문 수행에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보조공학 기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공학 기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많은 장애인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보조공학 기기는 대부분 아주 가격이 비싸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전동 휠체어도 수천만 원이 넘어서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보조공학 기기가 필요합니다. 보조공학 기기 지원과 관련해서 개인별 상담이 미흡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힘든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조공학기기 관련 법안이 수년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서 장애인과 관련 산업계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들에게는 제2의 창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현재의 지원은 아주 미흡해서 장애인의 불만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보조공학 관련법이 통과되어서 많은 예산과 제도로 장애인의 완전 사회 참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 한 장, 오늘의 한 컷입니다. 이곳의 7개의 자석은 몸이 불편하신 분,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분, 특히 임신부를 위한 자리입니다. 양보해 주세요. 하지만 안내문구 밑에 자석엔 임신부나 장애인, 유아동반 시민은 한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눈여겨보지 않아서 놓치는 건 아닐까요? 지하철 노약 좌석, 이 칸의 양끝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우리 몸에 배인 듯한데 이 중간쯤 자리한 노약 좌석에 대해서는 아직 배려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앉게 될 자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절실할 좌석일 텐데요. 당장의 편의보다는 양보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